오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 여학생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사실 오늘 주제는 꼭 여성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젠더 그러면 이게 여성을 위한 건가 보다, 여성과 관련이 있는 건가 보다,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젠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여성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 모두를 위해서 다루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 좀 홍보 대사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굉장히 딱딱하고 기계적이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그냥 이렇게 컨셉상 머릿속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그 개념이 좀 굉장히 남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더 자동차를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좀 어떨까라는 부분에 조금 초점 맞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간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보면 자동차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제품인데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 이제 자동차 역사를 쭉 이제 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걸 언제부터 자동차 역사라고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이제 뭐 어디서부터 자동차다라고 하겠지만 일단 가솔린 자동차를 세계 최초로 이제 발명한 사람이 카를 벤츠죠. 그래서 카를 벤츠가 1886년에 이제 이 페이턴트 모토바겐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한국말로 하면 그냥 특허가 있는 자동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턴트 모토바겐이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86년인데 최고 시속 16km. 굉장히 천천히 가겠죠. 최고 시속이 16km니까 보통 가면 이제 여러분들 걸어가시는 거랑 뭐 뛰어가시거나 하는 거랑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누굴까요? 자, 세계 최초의 장거리 운전자입니다. 86년에 발명이 됐는데 이 카를 벤츠가 계속해서 팔지도 못하고 상업화도 못 시키고 계속 그냥 가지고 있은 거예요. 뭐 거리에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이 카를 벤츠가 좀 한마디로 우유부단하게 이 상업화를 못 시키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베르타 벤츠, 카를 벤츠의 부인입니다. 부인이 어느 날 새벽에 내가 하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무작정 끌고 나갔죠. 그 자동차를 끌고 나가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그 장거리 로드 테스트, 지금으로 말하면 장거리 로드 테스트 한 겁니다. 1888년에 106km를 달렸어요. 그럼 106km다 그러면 이제 독일 남부에 이제 마나임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 친정까지 포츠하임까지 갔는데 106km 몇 시간 걸렸을까요? 아까 최고 16k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시간은 걸렸겠죠. 그냥 새벽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달린 거예요. 그러면 달리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처음으로 장거리 운전했는데. 여기서 이 베르타 벤츠 여사가 이거를 딱 내가 장거리 운전 성공했으니까 자 이거 이제 탑시다.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합시다. 라고 남편한테 막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죠. 그러면서 남편한테 요구한 게 있어요. 내가 해봤더니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브레이크 계속 밟으니까 밟는 게 아니죠. 이제 손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손에 이렇게 브레이크 그 자전거처럼 이렇게 했는데 브레이크가 오래 하니까 닳더라. 브레이크에 가죽을 두껍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닳아서 그 베르타 여사가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뭐 근처 상점에 가가지고 가죽 신발을 하나 사다가 덧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가죽을 두껍게 만들어라. 두 번째, 핸들이 아까 그림에서 보셨을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원형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동차가 이렇게 하면 전문 용어로 라이드 앤 핸들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핸들을 돌리는 대로 차가
꼭 내 몸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냥 핸들이 이렇게 일자형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핸들을 움직이기 쉽게 만들어줘라. 두 번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언덕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보니까 힘이 딸린다. 힘이 딸리니까 힘을 좋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이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가 지금 자동차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기본이죠, 기본. 이거 안 되면 자동차 회사는 가장 그 최신 기술이나 그 많은 그 자동차 연구원들이 굉장히 몰입해서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4년에 2천만 대. 굴러다니고 있는 자동차가 2천만 대라는 거죠. 그럼 여성 운전자가 얼마나 될까요? 여성 운전자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확 느는 거죠. 그래서 2013년대 40% 돌파했습니다. 지금 2015년이니까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여성 운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 여성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득 기준이기는 합니다. 요 통계는. 근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를 살 때는 여성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를 할까요? 자, 집에서 자동차 살 때, 뭐 여기 학생분들이시니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거 사자, 저거 사자 말씀 많이 하시죠. 이거는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아, 우리 딸 학원 데려다 줘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미국의 통계 자료 잠깐 보면 여성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할 때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게 한 80% 정도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경험이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성은 그러면 차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요? 이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아니면 사용자가 뭔가 불편을 느끼는 거를 계속해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차를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데려다 주시죠. 그리고 뭐 저처럼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출퇴근도 할 겁니다. 마트, 백화점 가죠. 병원도 가죠. 운동도 하고, 친구 만나러 또는 외식하러도 가죠. 학원도 데려다 주고 등등,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용도로 차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어떻게 해주면 차가 굉장히 여성들에게 좋은 차가 된다. 그럼 여성은 차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 또 한번 의문을 던져보죠. 자, 학교 데려다 줄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가 준비물 잘 챙겼나? 뭐 자전거 같은 거 확 튀어나오고, 아이들 막 확 튀어나오면 내가 잘 서야 되는데, 이런 거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아이와 대화도 하고, 그다음에 출근할 때는 막 핸드폰도 보고 음악 듣기도 하고 거울도 보고, 마트 갈 땐 좁은 공간에 주차해야 되죠.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트렁크에다가 짐도 막 실어야 되고, 물건들도 막 찾아야 되고, 병원, 운동 가면 내비게이션 찍고 예약도 확인하고, 이거 뭐 전화 통화도 해야 되고,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에서 굉장히 많은 행동들 하죠. 자, 이런 거 다 할 때 손이 잘 닿아야 될까요? 안 닿아야 될까요? 그쵸? 딱 앉았는데 일단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발이 안 닿아요.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 자, 남녀 신체 사이즈 평균 남성의 평균 신장은 몇 센치, 뭐 여성의 평균 신장은 몇 센치, 이런 식으로 표준 마네킹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차량 실내의 레이아웃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하고 거울 보고 이런 거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기술이 막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되게 엄한 자리에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이제 사용자 경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트렁크 한번 볼까요? 똑같은 트렁크인데 이렇게 해서 내리겠다 그러면 여성이 훨씬 더 무겁게 느낍니다. 그거는 뭐 이유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성의 근력이 뭐 남성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거는 뭐 논문 결과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내리는데 안 내려와요. 여성이 하면. 그래서 자동으로 트렁크를 이렇게 확 열어주고 이렇게 닫아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들, 이런 것도 전부 그 행동들 관찰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페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전부 연구해서 그렇게 그 개발에 넣게 됩니다.
뭐 주차는 뭐 남성 여성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이긴 하죠. 근데 이제 여성한테 조금 더 스트레스라는 얘기가 있죠. 자동 즉각 주차는 처음이다. 이렇게 핸들이 방금 사람이 돌렸어요? 아니죠.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요. 요즘 굉장히 많이 기술 개발에 전념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교통약자들 어떻게 보조해 줄 거냐.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 그래서 그 굉장히 좁은데도 이렇게 바로바로 주차할 수 있게 이런 그 기술들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머니들 뭐 예를 들어 학원 같은 데 데려다 주잖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거죠. 좁은 골목 막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기술도 개발하죠. 저도 정말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기술 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실까요? 학원가 같은 데서 막 내리는데 아이들이 확 뛰어나오면 어떡해요? 갑자기 사람이 튀쳐나오거나 했을 때 이제 차가 인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센싱 딱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에서 딱 세워주는 거죠. 이런 기술들 계속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 개발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그렇게 그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어떻게 자동차를 이제 더 좋게 만들 수 있냐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호기심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제 자동차도 만들고 더 나은 이제 그 자동차 경험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산업에도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동물 실험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환자를 보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은 환자에서부터 정보를 얻게 되죠. 어떻게 아픈지, 이 환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고 병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 병이 정의된 이후에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기전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물 실험을 통해서 병의 기전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면 실험실에서 약물이 개발되게 됩니다. 이런 약물 개발이 됐다고 해서 바로 쓰이는 건 아니고요. 다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효과를 확인하게 되고 또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바로 환자한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시 임상 실험을 거칩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이후에 치료에 적용이 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저희가 하나의 치료를 개발할 때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자, 저랑 같이 환자를 한번 볼까요? 22살 먹은 여자 대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아픈 거는 시도 때도 없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배꼽 주위가 우리하게 아프고 가스가 차는 것 같고 더부룩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물어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이 병이 시작된 게. 제 환자 중에도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병이 시작한 분이 많은데 요새 중학교 3학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기 때 많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환자는 변을 좀 무르게 보는 편이고 심하면 설사를 한다고 그러고요.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까 방학 때는 어때요? 그랬더니 방학 때는 안 아프대요. 방학 때는 안 아프고 이전에 이제 여러 병원 다니면서 혈액 검사도 하고 내시경 검사를 해봤는데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외래에. 자, 이 환자가 지금 말하는 거를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볼까요? 오래된 복통, 배변 형태가 변하고 스트레스와 관계가 좀 있고 원인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들은 검사의 음성이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진단 기준에 맞으면 이 병이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반복적으로 3개월 이상 복통이 있으면서 배변으로 증상이 호전이 되고 아플 때 변이
더 묽어지거나 단단해지거나 혹은 너무 자주 보거나 하는 변화가 생기면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6% 내지는 많게는 1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몇십 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키워드 중에서 빠진 게 뭐가 있죠? 스트레스가 빠져 있죠. 자, 스트레스는 진단 기준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이 병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스트레스라는 것은 생체에 가해지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라든지 상해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생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특이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좋은 스트레스는 필요합니다. 저희가 성장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하는 거는 근육 측면에서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다 없어지고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너무 과도해지면 너무 오래 가거나 개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을 생각하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나쁜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제 평생에 이제 이렇게 많은 여학생 앞에 서본 지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적응이 됩니다. 어댑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20분 내에 적응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장증후군 환자가 일반인과 다른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의사들은 아마도 배가 아프니까 아마 배 아픈 거는 장에서부터 시작했을 거라고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건강인하고 과민성 장증후군을 데려다 놓고 대장에다가 풍선을 넣어서 부풀렸어요. 여러분 대장은 특이하게 칼로 잘라도 통증을 모릅니다. 그런데 팽창이 되면 아픔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인은 뭐 별로 아프다고 느끼지 않은 부피에서도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은 매우 아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한 게 이 환자들은 통증에 대한 예민도가 너무 높아져 있구나. 그래서 아픈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장 과민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장 과민성이 있는 환자들을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단계 동물 실험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연구자들은 이런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동물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동물한테 스트레스를 줄 것인가, 또 복통은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복통을 유발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거를 평가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저도 사실은 이제 원래 동물 실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분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은 쥐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면 쥐의 눈의 모양이라든지 귀의 모양을 다 점수화시켜서 표정을 보고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다. 놀라운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뭐 이제 환자를 보는 사람이니까 이게 뭐 글쎄 표정으로는 사실은 뭐 알 수가 없을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은 직장에 풍선을 넣고 여러분 배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아프면은 이렇게 근육을 긴장시키게 됩니다. 아프면. 그래서 쥐의 배 근육에 전선을 넣어가지고 배가 움직이는 근전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신호로 배 움직임을 바꿔서 얼마나 아픈지를 정량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실험의 세팅이고요. 스트레스는 앞에서 말한 간단한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적응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주면서 장기간 동안 주는 것이 이제 훨씬 더 그 사람의 어떤 상태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실험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흰 쥐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6주 동안 쭉 줬어요. 제가 여기서 사용했던 쥐는 수컷입니다. 수컷. 왜 수컷을 사용했느냐? 저랑 실험을 같이 하고 알려주셨던 분이 그냥 수컷을 쓰라고 했었어요. 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랬는데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쥐가 체중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체중이 떨어집니다. 아주 대표적인 스트레스 반응이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스트레스가 없으면 매일매일 대변을 보는 개수가 일정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은 쥐들은 어느 날은 많이 받다가 어느 날은 적게 받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게 뭐랑 똑같은 거죠? 아까 환자들이 배가 아플 때 설사도 했다가 정상이었다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흰 쥐에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면 내장 과민성이 생기고 배변이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저는 환자를 직접 보기 때문에 과민성 장증후군은 굉장히 남녀 차이가 심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가 거의 2배 이상 많고 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병원에 자주 와요. 그리고 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증상도 조금 달라요. 여자들이 약간 더 변비 쪽이 있고 남자는 설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약제의 반응도 남녀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럴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녀가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차이죠. 호르몬 차이.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장 과민성이 또 남녀 사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런 걸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소방관입니다. 소방관들을 한 1,000명 넘게 대상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앞에서 말씀드린 기능성 위장관 질환, 뭐 위식도 역류 질환,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중에 한 100명 정도 여자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자 소방관은 어땠을까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건 위식도 역류 질환은 차이가 없죠. 그런데 차이가 있는 거는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장증후군, 중복증후군은 다 이제 복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스트레스랑 연관이 많아요. 이 질환이. 그래서 저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남녀 차이가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가 달라지면서 질환의 발현이 틀려질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가 알아낸 사실이죠. 그래서 그럼 동물 실험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동물 실험은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유명한 수술 저널을 확인해봐서 동물 실험을 했던 618개를 분석해보니까 무려 80%의 논문은 수컷만 썼어요. 그리고 17%는 암컷만 썼고 겨우 3%가 암수 모두를 썼던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럴까요? 연구자들은 자기 연구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생각에 암컷은 생리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하는 실험이 혹시 영향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수컷을 쓰게 되고 저처럼 그냥 생각 없이 쓰니까 관습처럼 쓰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험을 암수를 모두 하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암컷이나 수컷만 하는 경우보다 비용이 2배가 들겠죠. 2배가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근에 트렌드는 뭐냐면 동물 실험을 할 때 가능하면 동물 숫자를 줄여달라는 게 요즘에 이제 요구사항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동물의 희생이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딜레마인데요. 이런 성 차이는 이런 동물이나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엔 세포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세포 하나만 떼가지고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포마저도 이게 암컷에서 온 세포냐 수컷에서 온 세포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요즘에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세포 실험하는 분들은 암수를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슨 세포인지가 중요했지. 근데 그것마저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앞에서 했던 실험이 과연 이게 그러니까 뭐 틀리진 않았겠지만 그걸로 다 대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젠더에 대한 연구가 우리 과학계에도 공고가 되면서 따로따로 분석하고 같이 해라라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최근에 공부하면서 이 자료의 데이터를 제가 다시 설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이런 성적인 차이는 모든 수준에서 관찰됩니다. 세포에서부터 영장류, 사람까지 다 관찰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젠더라는 것은 생리적인 차이인 섹스와 달리 남과 여, 또 암컷과 수컷이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스트레스와 연관된 질환이라든지 이런 실험에서는 더 젠더 효과가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모든 동물 실험에서 암수를 써라 아니면 반드시 암수를 밝혀라 라고 했는데 미국의 유명하신 남녀평등주의자이신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런 유의 실험은 정말 전근대적이고 반미국적이다.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일까요? 맨 처음 강의에서 나왔지만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바이올로직하게 생리학적으로 똑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그 남녀 간에 있는 생리적 차이를 더 연구해서 알아내가지고 그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남녀 평등에 더 좋은 일이죠.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께서 어떤 분야에 일을 하시든 이런 것을 다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슬라이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분들은 과학자도 훨씬 먼저 알았죠. 연애에 중요하다, 남자 여자 차이가. 근데 이제 이게 연애뿐만 아니고 제가 보여드렸던 동물 실험,
또 환자를 보는 것, 그 외 모든 문화생활에서 젠더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